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깊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이곳은 해가 일찍 지고 달이 늦게 뜨는 외딴 곳이었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그리 많지 않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며 세상의 시름을 씻어내듯 밤낮으로 맑은 소리를 내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지붕의 주짚은 색이 발에 거뭇거뭇했고 흙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형색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보였으나 뱃돌 위에는 낡은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곳은 대대로 글을 읽던 집안의 자손인 김선비가 홀로 지내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쓸쓸한 집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학식을 쌓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올곧은 청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입을 모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비바람을 겨우 피할 집 한 채뿐이라 끼니를 잇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선비는 불평 한마디 없이 배가 고프면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고 추위가 몰려오면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도록 책을 읽으며 언젠가 자신의 뜻을 펼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쌀독에 쌀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라 김선비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 따스해 도저히 방 안에만 박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고 마당 한 구석에 겨우 자라난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라도 하나 있을까 하여 두리번거렸으나 야속하게도 까치들이 이미 맛있는 것은 다 쪼아 먹고 남은 것이라고는 말라 비틀어진 껍질뿐이었습니다. 선비는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바깥바람이나 쐬고 시원한 물이나 한 모금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마을 아래로 흐르는 냇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로 내려가는 길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어 선비의 처지와는 다르게 풍경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걷던 김선비의 귀에 냇가 쪽에서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떠드는 소리와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마을이라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반갑게 들릴 법도 했지만 그 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보다는 무언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잔인한 기운이 섞여 있어 선비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김선비는 대여섯 명의 동네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들의 손에는 저마다 굵은 나뭇가지나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풀숲에 무언가를 가둬두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며 깔깔대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가느다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던 김선비였지만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는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배웠기에 그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김선비의 말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평소 힘없고
가난한 선비라는 것을 아는지라. 이내 시큰둥한 표정으로 다시 하던 짓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틈 사이로 선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사 한 마리였는데 뱀은 아이들의 매질에 지쳤는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예로부터 영물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측은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이 녀석들아, 이것은 백사가 아니냐. 이런 미물도 생명이거늘 어찌 이리 모질게 구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선비가 호통을 쳤지만 개구쟁이 녀석 중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선비님, 우리가 잡은 뱀이에요. 껍질이 하얀 게 신기해서 구경 좀 하는 건데 왜 참견이세요? 이거 장터에 갖다 팔면 엿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백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선비가 방해한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힘으로 아이들을 당해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백사를 모른 체하고 돌아설 수도 없어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백사는 힘이 빠져 축 늘어진 채로도 선비를 향해 가만히 눈을 돌리는 듯 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망울 같아 선비의 가슴을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품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오늘 저녁을 위해 아껴둔 주먹밥 한 덩이를 떠올렸는데 그것은 며칠 만에 겨우 얻은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얘들아, 내 너희에게 제안을 하나 하마.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주먹밥 하나뿐이지만 이것은 아주 맛있는 쌀밥에 소금을 넣어 만든 것이다. 너희가 이 뱀을 살려준다면 내가 이 주먹밥을 너희에게 줄 테니 뱀을 놔주고 이것을 나누어 먹는 게 어떠냐? 선비가 품에서 하얀 주먹밥을 꺼내 보이자 한창 배가 고플 시간인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뱀을 팔아봤자 언제 돈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눈앞의 주먹밥은 당장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확실한 것이었기에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정말이죠. 그 주먹밥 우리 주는 거죠. 아이들은 막대기를 집어 던지고 선비에게 달려들어 주먹밥을 낚아채듯 받아갔고 순식간에 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는 밥을 나누어 먹으며 저 멀리 둑방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흙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쓰러져 있는 하얀 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유일한 저녁기니가 사라진 텅 빈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백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는 냇가에서 맑은 물을 손으로 떠서 백사의 상처 부위에 부드럽게 흘려주며 흙을 씻어내 주었는데 차가운 물이 닿자 뱀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즈욱, 얼마나 아팠을꼬. 미안하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덜 다쳤을 것을. 선비는 뱀을 무서워하거나 징그러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다친 강아지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살폈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사는 선비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붉은색 눈동자가 선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마치 그의 생김새를 기억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듯 백사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풀숲 쪽으로 향했는데 숲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손을 흔들며 어서 가거라. 다시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깊은 산속에서 오래오래 살거라. 하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인사에 답하듯 머리를 한번 끄덕이고는
이내 스르르 소리를 내며 낙엽 쌓인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선비는 뱀이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냇가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저녁 바람은 낮보다 훨씬 매섭게 불어와 선비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먹밥을 아이들에게 줘버린 탓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선비는 왠지 모를 뿌듯함에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 밤은 굶어야 하겠지만 죽어가던 생명을 살렸다는 위안이 그의 텅 빈 뱃속을 대신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걸어 다시 자신의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선비는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 들어와 윗목에 놓인 물그릇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는데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허기가 잠시 가시는 듯 했으나 이내 더 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허허, 오늘 밤은 유난히 길겠구나. 선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아까 낮에 읽다만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등잔불을 켤 기름조차 아껴야 했기에 그는 방문을 활짝 열어 달빛에 의지해 글자를 더듬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김선비는 글을 읽으며 딴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책장 위로 자꾸만 아까 보았던 백사의 붉은 눈동자가 아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녀석, 상처는 잘 아물런지 모르겠구나. 영물이라 하니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겠지. 선비는 책을 덮고 눈을 감으며 백사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깜빡 잠이 들려는 찰나. 밖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치며 방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놀라 잠이 깬 선비는 문단속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구나. 내일은 더 추워지려나 보네. 그는 중얼거리며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뼈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몸을 웅크린 채 선비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과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잠시 서글픈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선비는 하얀 옷을 입은 선녀가 나타나 자신에게 절을 올리는 꿈을 꾸었는데 선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다가 선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방 안 가득 은은한 꽃향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꿈이로다. 선비는 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아침을 맞이했는데 밖에는 간밤의 바람 탓인지 마당에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김선비의 생활은 여전히 궁핍했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추워졌고 산골 마을의 겨울 준비는 분주해졌지만 선비의 집은 횟감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어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선비는 텅 빈 쌀독을 긁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고 마을 길은 눈에 파묻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린 고립무원 구리무엔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속에서 김선비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했으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살인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선비는 의아한 마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잠시 후 톡, 톡, 톡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 게다가 눈이 무릎까지 쌓인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선비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혹시 길을 잃고 헤매는 나그네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깊은 밤에 뉘시오. 대답 대신 가타픈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선비는 급히 신발을 꿰어 신고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삐거덕거리는 낡은 살인문을 열어젖히니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객겹의 소복을 입은 여인이 추위에 떨며 문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선비를 보자마자 힘이 풀린 듯 스르르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고 선비는 깜짝 놀라 얼른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 엄동설 안에 어찌 이런 차림으로. 정신 차리시오. 낭자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 덮인 세상보다 더 하얀 피부와 맑은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듯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것이 김선비의 운명을 뒤바꿀 기묘한 인연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선비는 서둘러 여인을 방으로 들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선비는 얼어붙은 여인의 몸을 안아들고 서둘러 방 아랫목에 눕혔는데 여인의 몸은 마치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차가워 선비의 손끝마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온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긴 선비는 밖으로 나가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털어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아껴 때려 했던 귀한 택감이었으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기에 그는 매운 연기를 마시며 힘껏 부채질을 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장작이 타오르고 구들장이 서서히 데워지자 그제야 선비는 검게 그을린 얼굴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여인이 깰까봐 조심스레 문을 닫고 자신은 냉기가 도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여인과 한 방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온전히 내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부엌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던 김선비가 눈을 뜬 것은 이튿날 아침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밤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부스스 몸을 일으킨 선비는 부엌 한쪽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솥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쌀독이 바닥난 지 오래되어 밤냄새를 맡아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솥뚜껑을 열어보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선비가 어안이 벙벙하여 서 있는 사이 방문이 열리며 지난밤에 그 여인이 단정한 모습으로 마루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간밤에 창백했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복숭아 빗뺨을 한 채 선비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지난밤 얼어 죽을 뻔한 저를 거두어 주셔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도 춥고 배가 고파 염치 불구하고 부엌을 뒤져 아침을 좀 지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와서 선비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두어 주다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헌데 우리 집에는 쌀이 한 톨도 없었는데 이 쌀밥은 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선비의 물음에 여인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다 가다 주워 모은 쌀이 조금 있어 주머니에 넣어 다녔는데 그것으로 지었습니다. 변변찮지만 어서 드시지요. 여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듯 했으나 선비는 그녀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쌀밥과 맑은 국은 선비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었고 그는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워하며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비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낭자, 이제 몸도 좀 녹으신 듯하니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소.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선비의 말에 여인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천의 고아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떠돌던 신세입니다. 지난밤 눈길에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으니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이 집에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밥값은 일해서 갚겠습니다. 김선비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는데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에 식구를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낭자의 사정은 딱 하나. 보시다시피 내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누구를 거둘 처지가 못 됩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선비가 말끝을 흐리며 거절하려 하자 여인은 갑자기 마당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찬밥 한 덩이만 주셔도 좋고 헛간에서 잠을 자도 좋습니다. 빨래며 바느질이며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여인의 간곡한 부탁과 애처로운 눈빛을 본 선비는 마음이 약해져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럼 날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계시오. 좁고 누추하지만 편하게 지내시구려 하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낡고 허름했던 김선비의 초가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집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듯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인은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낡아 빠진 선비의 옷을 기워 새 옷처럼 만들었고 마당에 무성했던 잡초는 어느새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일은 부엌 살림이었는데 여인이 들어온 뒤로는 쌀독에서 쌀이 줄어드는 법이 없었고 액감광에는 언제나 마른 장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비가 의아해하여 물을 때마다 여인은 산에서 나무를 캐다 팔아 조금 샀습니다. 혹은 산에 쓰러진 나무가 많아 주워왔습니다라고 둘러댔지만 이 깊은 겨울 산속에서 나무를 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인의 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그저 고맙게만 여겼습니다. 여인의 지극정성 덕분에 김선비는 난생 처음으로 배고픔과 추위 걱정 없이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으면 여인은 조용히 들어와 등잔불 심지를 돋워주고 출출할 때쯤이면 따뜻한 차와 주전부리를 내어왔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그림자가 창호지문에 비치는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어느새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인 또한 선비를 대할 때면 눈에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고 선비가 책을 읽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인 양마루 끝에 앉아 경청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애틋한 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선비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산속 외딴 집에 갇혀있던 이 기이한 행복은 오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겨우내 때 밥 짓는 연기도 제대로 나지 않던
김선빈의 집 굴뚝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저 찢어지게 가난한 김선빈의 집에 무슨 경사가 났나. 굴뚝 연기가 끊이질 않네 그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호기심 많은 몇몇은 핑계를 만들어 선빈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떤 나무꾼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인을 목격하고 마을로 달려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김선빈의 집에 선녀같이 고운 여자가 와 있어 피부는 백옥 같고 자태가 예사롭지 않더라고. 나무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에이, 그 가난한 선비한테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 헛것을 본 게지. 하지만 한두 사람이 더 여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선비가 산신령의 딸을 구했대. 아니야. 여우 홀린 게 틀림없어.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마을 분위기는 묘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심술층기로 유명한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최 부자의 아들인 최도령은 천하의 남봉꾼으로 예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었습니다. 뭐라고 그 꾀질재한 김선비놈 집에 천하일색 미녀가 숨어 산다고 최도령은 술상을 치우며 눈을 번뜩였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 당장 사실을 확인해 오라고 닥달했습니다. 하인들이 몰래 김선비 집 담장을 훔쳐보고 와서 소문이 사실입디다. 정말 달나라 항아님이 내려온 듯 곱습디다라고 고하자 최도령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언젠가 그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김선비와 여인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선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평소 김선비를 친손자처럼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선비 계시는가? 내 좀 들어가도 되겠는가? 박노파의 목소리에 선비는 얼른 뛰쳐나가 노파를 부축해 마루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날도 추운데. 선비가 걱정스레 묻자 박노파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선비의 손을 꼭 잡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여인이 다과상을 들고 나왔는데 박노파는 여인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인은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상을 내려놓은 뒤 조용히 물러갔지만 박노파의 시선은 여인의 뒷모습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노파는 여인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선비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선비야, 내 말 잘 듣거라. 저 처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노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인일 뿐입니다. 박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저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 사람의 살냄새가 나지 않고 서늘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마치 산신이나 영물 같구나. 걷는 모양새도 사뿐하기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하고 눈빛이 너무 깊어 속을 알 수가 없어. 선비는 당황하여 변명을 하려 했으나 노파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거라. 저 처자가 너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집안에 온기가 도는 걸 보니 복을 가져다주는 귀인임이 틀림없어. 박노파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야, 세상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고 호사다마 허시도모라 하여 좋은 일에는 마가 끼기 쉬운 법이다. 저렇게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인이 너 같은 가난한 선비집에 머무니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물론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게다. 특히 저 아랫마을 최부자 놈이나 껄렁한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선비는 노파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입조심하고 저 처자를 함부로 남들에게 보이지 말거라. 그리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저 처자를 의심하거나 내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이 집안이 일어서는 길이야. 박노파의 간곡한 조언에 김선비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노파는 선비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비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노파의 뒷모습을 보며 선비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파가 돌아간 뒤 선비는 방으로 들어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한 얼굴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워 선비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가 과연.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여인이 자신에게 보여준 헌신과 정성을 생각하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여인에게 앞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방 안에만 계시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설날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명절 준비로 들떴지만 김선비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갔던 선비가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양반이 그 여자를 끼고 사는 양반이야. 밤마다 집에서 기이한 빛이 난다던데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시기와 질투가 서려 있었고 개중에는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선비는 애써 태연한 척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비가 잠시 사내나무를 하러 간 사이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을 누군가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걸걸하고 무례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최부자네 하인의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여인은 깜짝 놀라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고 붉은 피가 하얀 옷감 위로 번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여인은 선비의 당부를 떠올리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 우리 도령님이 친히 왕림하실 예정이니 썩 나와서 맞이하란 말이다. 하인들은 한참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기척이 없자 담 너머로 침을 뱉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돌아온 김선비는 부서진 살인문과 마당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여인의 안부를 확인하니 여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구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낭자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선비가 와락 끌어앉아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선비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선비는 치미는 분노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당장 달려가 싸우기에는 힘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밥상 머리에 앉아서도 수저를 들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그러자 선비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당신을 지킬 것이니 다시는 떠난다는 말은 입에 올리지 마시오. 선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여인은 그 눈빛에서 깊은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곧 거대한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비는 대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낮에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갔습니다. 대신 더욱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자신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 또한 선비의 뜻을 알고 밤낮으로 선비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녀가 옆에 있으면 책의 내용이 쏙쏙 들어와 잊히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며 선비의 학문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밖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바람소리가 창호지를 찢을 듯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김선비가 책을 읽다 잠시 밖을 내다보는데 마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 형체는 잠시 머물다 사라졌지만 선비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최 부자가 보낸 감시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선비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옆에서 묵묵히 먹을 갈고 있는 여인의 손길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행복은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은 점점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산골 마을에 얼어붙은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기 시작했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겨울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목격했던 그 음침한 눈빛의 감시자가 다녀간 뒤로 선비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내탄 눈으로 대문 밖을 주시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이웃들도 선비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며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곧 터질 듯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선 김선비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려했던 일이 기어코 벌어지고 말았는데 마을 입구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길을 비켜라. 최애 부자 어르신 행차시다. 거만한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산울림처럼 메아리쳤고 동네 개들이 놀라 컹컹 짖어대며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선비가 놀라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가마에 앉아있는 최 부자와 그 뒤를 따르는 십수명의 건장한 하인들이 선비의 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마당에 있던 참새떼가 놀라 날아오르고 평화롭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가마에서 둔한 몸을 일으켜 내리더니 뒷짐을 지고 느릿한 걸음으로 김선비의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탐욕과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이, 김선비 잘 지냈는가? 내 자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이렇게 친히 왕림했네.
최 부자의 비릿한 웃음에 김선비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최 부자 어른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선비의 말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주변을 쓱 훑어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닫힌 방문 쪽에 끈적하게 머물렀습니다. 기별은 무슨, 자네가 내 돈을 갚지 않으니 직접 받으러 온 게지. 돈이라니요. 저는 어르신께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으신 듯합니다. 김선비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자 최 부자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시치미를 떼내 그려. 자네 돌아가신 부친께서 생전에 내게 빌려간 쌀과 돈이 이 장부에 고스란히 적혀 있네. 그동안 이자까지 합치면 이 집을 팔아도 모자랄 판이야.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고 날조된 장부였으나 힘없는 선비가 힘있는 부자의 억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선비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 자네 사정을 봐서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지. 저 방 안에 있는 계집을 내게 넘긴다면 말이야. 김선비는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감히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물건 취급하며 흥정하려는 최 부자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내 비록 가난하여 굶어 죽을지언정 사람을 팔아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겠소. 그따위 가짜 장부로 협박하려거든. 관아에 가서 시비를 가립시다. 평소 온순하던 선비가 서슬퍼렇게 호통을 치자 최 부자는 잠시 움찔하는 듯 했으나 이내 얼굴을 붉히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여봐라. 이놈의 집을 싹 다 뒤엎어라. 빚 대신 집기라도 가져가야겠다. 최 부자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소리에 날뛰던 하인들의 동작이 일순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자태는 난장판이 된 마당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루 끝에 서서 서늘하고 맑은 눈빛으로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차가운지 산전수전 다 겪은 최 부자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남의 집에 신을 신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빚을 갚을 테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지요. 최 부자는 여인의 미모의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자네 체면을 봐서 사흘의 시간을 주지. 사흘 뒤 해가 질 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그때는 이 집도 자네도 모두 내 것이 될 줄 알아라. 최 부자는 도망치듯 서둘러 가마에 올랐고 하인들도 쭈뼛거리며 주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엉망이 된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울함과 비통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여인은 조용히 다가와 선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탄식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야반도주를 하자니 갈 곳이 없고 그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여인을 최 부자에게 빼앗길 판이니
진퇴양난의 상황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낭자, 내 못난 탓에 당신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소. 차라리 오늘 밤 몰래 도망칩시다.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살면 저들이 찾지 못할 것이오. 선비가 절박하게 말하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마음먹고 찾으려 들면 조선 팔도 어디인들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비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왜 숨어 사셔야 합니까?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하나 꺼내왔는데 보자기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고운 비단 옷 한 벌과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이오? 우리 집에 이런 귀한 물건이 있었단 말이오. 여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비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선비님의 장원급제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입니다. 선비님은 큰 인물이 되실 분입니다.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한양으로 떠나십시오. 김선비는 여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여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저더러 지금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란 말이오. 최 부자가 사흘 뒤에 들이닥칠 텐데 내 어찌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나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난단 말이오.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럴 수는 없소. 선비가 펄쩍 뛰며 반대하자 여인은 정색을 하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사는 길입니다. 선비님께서 장원급제하여 벼슬을 얻어오시면 최부자 따위는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집을 지키며 저들을 막아낼 테니 저를 믿고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낭자 혼자서 어찌 저 많은 장정들을 당해낸단 말이오. 선비의 걱정 어린 물음에 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눈동자를 빛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들은 절대 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천운이 달린 일입니다. 여인의 태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어 선비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뱀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비로서는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강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김선비는 여인이 지어준 비단 옷을 입고 괴나리 보찜을 뱉습니다. 떠나는 선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여인의 손길은 지극히 부드러웠으나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조심하시고 뜻하신 바를 꼭 이루어 돌아오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서방님이라 부르자 선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기필코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리다. 그때까지 부디 무탈하시오. 두 사람은 짧지만 애절한 포옹을 나누었고 선비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마을 어귀를 돌아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여인은 대문 앞에 서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선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여인의 눈빛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랑과 애틋함이 가득했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내렸고 붉은 빛이 감도는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히 누가 내 사람을 건드리는가. 내 이곳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니 삿된 자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마당의 낙엽들이 회오리 치듯 날아오르고 집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수천 번 억누르며 여인이 쥐어준 엽전 꾸러미와 따뜻한 주먹밥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야 한다. 그래야 그녀를 지킬 수 있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책에서 읽었던 글귀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고 여인의 간절한 염원이 그의 등 뒤를 밀어주는 듯하여 지칠 줄 모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그를 응원하는 듯했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그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김선비가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사흘 뒤에 들이닥칠 승리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크아하, 그 가난한 놈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그 큰 돈을 갚겠어. 그 예쁜 계집은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지. 최 부자는 거나하게 취해 호언장담을 했고 하인들은 아부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선비가 밤사이에 보따리를 싸서 도망쳤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 소식은 이내 첩자를 통해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도망을 쳤다고 최 부자는 먹던 술상을 엎어버리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빚을 떼먹고 도망을 가 당장 놈의 집으로 가자. 계집이라도 잡아와야겠다. 약속한 사흘이 채 되기도 전이었지만 최 부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하인들을 이끌고 김선비의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자 마을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고 박노파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날강도 같은 놈들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부처님, 제발 우리 선비네를 굽어 살펴 주소서. 최 부자 일당이 김선비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하인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최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부숴라. 안으로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 하인들이 도끼와 망치로 대문을 내리치자 낡은 살인문은 맥없이 부서져 나갔고 그들은 와 함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대나처럼 밝던 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어디선가 쉬익쉬익 하는 섬뜩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든 횃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다가 하나둘씩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며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최 부자 또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헛기침을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까짓 안개가 대수냐 방으로 들어가서 그 계집을 끌어내.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횃불도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여인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하얀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 그녀의 모습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려 춤을 추듯 일렁였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마치 맹수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루 끝에 서서 하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다니. 내 놈들은 신의도 없고 법도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로구나.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당 전체를 울리며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최 부자는 압도적인 공포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용기를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유사스러운 계집, 어디서 삿된 술수를 부리느냐. 내 서방놈은 도망갔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썩 내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최 부자가 손짓을 하자 가장 덩치 큰 하인이 여인을 잡으러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여인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순간 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하인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뒤로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팔 내 팔이. 하인은 팔을 부여잡고 뒹굴었고 이를 본 다른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서방님이 돌아오실 집이다. 누구도 이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여인의 뒤로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뒤 김선비의 초가집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는데 이는 평범한 고요함이 아니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하고도 두려운 침묵이었습니다. 여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최 부자 일당이 사라진 캄캄한 어둠 속을 한참이나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주변을 감싸고 있던 푸르스름한 안개는 서서히 걷혔지만 그 서늘한 기운만은 여전히 남아 집 전체를 거대한 성벽처럼 보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오던 비명소리와 도깨비불 같은 푸른 빛을 목격하고는 김선빈의 집에 산신이 노했거나 귀신이 들렸다고 믿으며 대문 밖 출입을 삼가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경외심 속에 갇혀버렸고 여인은 홀로 마루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보찜 하나 달랑 메고 한양길에 오른 김선비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며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고된 여정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리는 수정처럼 맑아져 피로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숲길을 지날 때면 산짐승들이 그를 피해 길을 터주는 듯했고 목이 말라 주저앉을 때면 어김없이 맑은 옹달샘이 나타나 목을 축여주었으니 이는 필시 누군가의 보살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밤마다 둥근 달을 쳐다보며 고향에 두고 온 여인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그럴 때마다 귓가에 걱정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라는 여인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다시금 신발끈을 조어맬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당도한 김선비는 조선 팔도에서 모여든 수많은 선비들 틈에 섞여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는데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한겨울 추위조차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구름처럼 모인 인파 속에서 김선비는 행여나기에 눌릴까 걱정했으나 막상 붓을 들고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곧이어 시험 문제를 알리는 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시제 시다이가 적힌 족자가 높이 내 걸렸는데
그 내용을 본 김선비는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제는 다름 아닌 미무를 사랑하는 어진 마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는 뜻을 담은 글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김선비가 겪었던 백사와의 인연을 알고 낸 문제인 양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감고 지난날 냇가에서 아이들에게 매맞던 하얀 뱀을 구해준 일과 그로 인해 겪게 된 기이한 인연들을 떠올리며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내려놓자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처럼 거침없이 글이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놀리는 칼날처럼 예리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생명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깔려 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명문장이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 동안 김선비는 일필의지로 답안을 작성하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험관들이 그의 답안지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궁궐 앞 광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방이 붙기를 기다리는 선비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이윽고 관리가 나와 큰 목소리로 장원 급제자의 이름을 호명했는데 강원도 산골의 김 아무개라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김선비는 꿈만 같아 멍하니 서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서야 비로소 실감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아가 어사화를 하사받는 자리에서 임금은 김선비의 글을 극찬하며 이토록 어진 성품을 가진 인재가 초야에 묻혀 있었다니 과인의 부덕이다라고 치하했습니다. 김선비는 엎드려 절하며 이 모든 영광이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여인의 덕분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원 급제의 기쁨도 잠시. 김선비는 임금에게 간청하여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는데 임금은 그에게 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려 민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김선비는 화려한 관복 대신 허름한 선비 복장으로 갈아입고 마패를 품속 깊이 감춘 채 수행원 몇 명만을 데리고 서둘러 고향길을 재촉했습니다. 금이환양의 행렬을 갖추어 요란하게 갈 수도 있었으나 그는 고향 마을의 사정과 최부자의 횡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밤낮 없이 달려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그가 떠날 때보다 훨씬 흉흉하고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분위기를 살피니 주막 안의 사람들이 온통 김선빈의 집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독한 최부자 놈이 기어이 오늘 일을 낸다지 뭔가. 김선빈의 집을 아예 불태워버리고 그 여자를 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아이고, 그 집 여자가 귀신이 들렸다고 무당까지 불러서 구판을 벌인다던데. 산 사람이 살 수나 있겠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선비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국밥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숟가락이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밥값을 던져두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선비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연기 냄새와 요란한 징소리, 꽹과리 소리가 진동을 했는데 집 앞에는 최부자가 부른 무당이 작두를 타며 굿을 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요사스러운 잡기야 물러가라. 무당의 괴기스러운 주문 소리에 맞춰 최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들었느냐? 이제 신령님의 힘까지 빌렸으니 너는 도간에 든 쥐다. 당장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집에 불을 질러 통구이로 만들어주마.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지만
굳게 닫힌 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전에 공포를 잊은 듯 혹은 무당의 힘을 믿고 객기를 부리는 듯 더욱 날뛰었는데 그의 손짓 하나에 하인들이 횃불을 초가집, 지붕 처마 밑으로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불을 지르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불길이 마른 옛집에 옮겨붙으려 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멈추어라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험이 서려 있는지 징을 치던 무당도 멈칫하고 횃불을 든 하인들도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갓끈을 고쳐매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 있는 김선비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예전에 힘없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선비를 알아보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야반도주했던 겁쟁이 김선비 아니냐? 빈손으로 돌아온 걸 보니 꼴 좋게 낙방하고 거짓골로 왔구만.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잘됐다. 온 김에 내 놈도 같이 멍석마리를 해서 저승길 동무나 시켜주마. 여봐라. 저놈부터 잡아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김선비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선비는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외침과 동시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졸들은 순식간에 하인들을 제압하고 포승줄로 묶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자 최 부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암행어사라니. 김선비는 천천히 최 부자 앞으로 걸어가 그가 들고 있던 가짜 장부를 빼앗아 펼쳐 보였습니다. 네 이놈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짜 장부로 남의 집을 빼앗으려 했으며 심지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선비의 호통에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땅에 불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최 부자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통쾌했습니다. 김선비는 즉시 관아의 포졸들을 불러 최 부자를 압송하게 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명했습니다. 최 부자는 관아로 끌고 가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최 부자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 낸 울음소리가 마을 어귀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김선비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김선비님 만세,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역졸들이 물러가자 김선비는 그제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자신의 집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불에 그슬릴 뻔한 처마 밑을 지나 방문 앞으로 다가가는데 문이 조용히 열리며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선비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이 가득 차올라 그렁그렁했습니다. 선비가 다가가 여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 내 늦지 않게 왔소. 정말 고생 많았소. 선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선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장원급제를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놓지 못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 지켜보던 박노파와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랑하는 님을 맞이한 여인의 따뜻한 온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야윈 볼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요.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비의 가슴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음식들로 큰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쌀이 없던 집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떡과 고기, 술이 넘쳐났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에게 술잔을 올리며 그동안의 무심함을 사과하고 그의 급제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큰 인물이 나다니. 정말 경사났네. 경사났어. 박노파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늘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고 여인 또한 선비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마을에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선비와 여인은 말끔하게 정리된 방 안에 마주 앉았는데 촛불 아래 비친 여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를 꺼내 여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임금님이 주신 것이나 그 영광은 모두 부인의 것입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내 어찌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었겠소. 여인은 어사화를 받아들고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의 어진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의 길을 조금 닦아드린 것뿐입니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매서웠던 추위와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따스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최 부자가 쳐들어왔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사람들이 부인의 눈빛을 보고 귀신을 본 듯 도망쳤다 하던데. 선비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서방님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잠시 무서운 힘이 솟았나 봅니다. 선비는 여인의 대답이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짐작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이든 어떤 존재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그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려. 당신의 그 마음이 이 집을 지켰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관하로 끌려가고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자 산골 마을에는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평화롭고 따스한 봄볕이 가득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임금님의 배려로 한양의 높은 벼슬 대신 고향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제수받아 낡은 초가집을 떠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관아의 담장을 허물어 백성들이 언제든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하였고, 최부자에게 몰수한 재산으로 다리를 놓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에도 끄떡없는 풍요로운 마을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를 우리 사또님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지 않았고,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부인을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칭송하며 따랐습니다. 김선비의 집, 그 낡았던 초가집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번듯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했지만, 선비는 사치스러움을 경계하여 방 안의 가구들은 예전 그대로 소박한 것들을 두어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그가 냇가에서 백사를 구해주었던 날을 기념하듯 작은 연못을 하나 팠는데, 여름이면 하얀 연꽃이 피어나 그 그윽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여인은 매일 아침 연못가에 서서 물끄러미 물속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물속의 잉어들이 여인의 그림자를 따라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신기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온 산이 붉게 물드는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김선비와 여인은 마루에 앉아 국화주를 나누며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마당의 박석을 하얗게 비추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깔리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김선비가 문득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구려. 그 눈 오던 밤, 당신이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소. 선비의 그윽한 눈빛에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선비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같은 밤에는 서방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자 선비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다 들어줄 터이니 편하게 말씀해 보시오. 우리 부부 사이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소. 여인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달빛을 등지고 앉아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시는지요? 아주 오래전 서방님께서 냇가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매를 맞고 죽어가던 하얀 뱀 한 마리를 구해주신 적이 있으시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내 유일한 저녁이었던 주먹밥과 바꾼 녀석이었지. 그 녀석은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소.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그 하얀 뱀이 바로 저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선비는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여인의 눈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인은 혹여나 선비가 징그럽게 여길까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천년을 수련하여 용이 되고자 했던 이묵이었습니다. 허물을 벗고 승천하려던 찰나 아이들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서방님께서 귀한 식량을 내어주시고 차가운 물로 상처를 씻어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미물인 저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감동하여 저는 승천을 포기하고 서방님께 은혜를 갚고자 인간의 형상을 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인의 뺨 위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처음에는 쌀독을 채워드리고 장원급제를 도와드린 후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함께 지내는 동안
서방님의 올곧은 성품과 깊은 사랑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은혜 갚음이 아니라 연모의 정을 품게 되어 떠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물인 제가 감히 인간인 서방님을 사랑하여 곁에 머물렀으니 이는 하늘의 법도를 어긴 큰 죄입니다.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셨으니 저를 내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평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백년해로 하십시오. 여인의 고백은 처절하리만큼 슬프고도 아름다워 듣는 이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여인의 흐느낌 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을 때 김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눈물 젖은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정성스레 닦아주며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내 이미 짐작하고 있었소. 선비의 의외의 말에 여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흉측한 뱀이라는 것을 알고도 저를 품으셨단 말입니까? 선비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그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소. 냇가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백사의 눈빛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내 모를 수가 없었소. 선비는 여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사람이든 뱀이든 혹은 귀신이든 상관없었소. 당신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만이 중요했을 뿐이요.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영혼을 알아봐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요. 선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선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천년의 수련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용이 되는 것보다 더 값진 서방님의 사랑이라니.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이 깊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씻어냈습니다. 인간과 이물 이우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방해물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운명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의 달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환하게 빛났고 마당의 연꽃들은 때 아닌 꽃망울을 터뜨려 그윽한 향기를 더했습니다. 그 후로 김선비와 여인은 마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인의 신비한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덕행 때문인지 그 마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전염병이나 재해가 비켜가는 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며 고을을 현명하게 다스렸고 여인은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미모를 간직한 채 선비의 곁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을 법도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감사하고 존경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김선비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편안한 얼굴로 여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인, 내 생이 있다면 그때도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리다. 그때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겠소. 여인은 미소 지으며 선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제 영혼은 영원히 서방님 곁에 머물 것입니다. 잠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곧 따라가겠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그 순간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
선비의 영혼을 감싸 안고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선비가 떠난 뒤 여인은 종적을 감추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백사가 되어 선비의 무덤가를 지키고 있다고도 하고 선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성관 신관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김선비와 여인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그곳에서 은은한 연꽃 향기가 피어오르고 밤이면 하얀 뱀이 나타나 마을을 순찰한다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터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가을이면 맑은 술과 떡을 올리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맑은 바람에 실려오는 그윽한 꽃향기가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김선비와 백사 여인이 보내는 평화의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찾아오고 진실한 사랑은 그 어떤 모습이든 통한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두 사람의 따뜻했던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쉼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은 깊고 산골 마을의 바람 소리도 이제 잦아들어 고요하기만 합니다. 부엉이도 잠들고 풀벌레들도 노래를 멈춘 이 시각. 여러분의 꿈속에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인연이 찾아와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해주길 기원합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감고 깊고 편안한 잠의 숲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김선비가 맞이했던 그 눈부신 봄 햇살처럼 맑고 개운한 기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